마지막 편지 1933년 8월 9일 마지막 글입니다. 인간사는 서로가 사랑하고 울고 웃고 정오하고 물어뜯기도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것을 글로 쓰자면 끝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생활은 너무 급격하게 변해 아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사실은 벌써 내일이면 뒤져서 시대에 필요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인생의 강물은 정처 없이 흘러 때로는 폭포를 이루어 우리의 의지나 욕망을 용서 없이 휩쓸어버리고 그 경류 속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지푸라기가 되어 밀려나간다. 나는 이미 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썼다. 나의 펜은 쉬지 않고 달려 드디어 긴 여로를 마쳤고 여정의 마지막 정착지에 가까워 오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르러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오늘이 되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일의 문턱에 다다라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간디가 또다시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고 에라바다 감옥으로 되돌아갔다. 비무장 불복종 운동은 제한된 형태로 남아 재개되어 우리 동지들은 형무소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의 용감한 동지이고 내가 케임브리지에 입학했을 때 처음 만난 친구인 자틴드라 모한 생굽타는 영국 정부의 죄수로 옥사해서 방금 우리들과 이별을 고했다. 삶은 죽음에 융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민을 위하여 참다운 삶을 창조하려고 하는 위대한 사업은 진척되고 있다. 가장 활기차고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난 우리의 수많은 아들, 딸들이 우리나라를 노예화한 현 제도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청춘과 정열을 형무소와 수용소에서 썩히고 있다. 이만큼의 생명과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에 쏟는다면 이 세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에 앞서 우선 파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오두막집 흙담장에다 훌륭한 빌딩을 세울 수는 없다. 이 기나긴 편지도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나 보다. 2년 동안의 형기가 끝이 나려고 하니 이 편지를 쓴 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오늘부터 33일이 지나면 나는 석방될 것이다. 하기는 형무소 직원들이 때때로 귀뜸해주는 말을 들으면 좀 더 빨리 석방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별로 그렇게 얌전하지도 않았는데 품행이 좋은 죄수들과 같이 석 달 반의 감형을 내린다는 이야기다. 이제 나는 지루하긴 했지만 보람이 있었던 6번째의 형기를 끝내고 다시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의 친구나 동지들이 감옥으로 가야 되며 왜 나라 전체가 커다란 형무소가 되어야 하는지 이 암흑이 언제나 깨질지 아득하기만 하구나. 나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국산 잉크와 종이를 사용해 그 산더미같이 긴 편지를 썼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쓰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도 많은 종이에 담은 내용들이 너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는지 궁금하구나. 물론 마음이 고웠느니 좋았어요 아버지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겠지만 어쨌든 2년이란 긴 세월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써온 편지를 이제 끝마칠 수 있다는 것에 너와 나는 기뻐해야겠지. 내가 여기 온 것은 겨울이었다.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다. 우리들의 봄은 순식간에 찌는 듯한 여름에게 압도당했다. 땅은 갈라지고 인간도 동물도 숨이 턱에 닿았는데 비로소 계절풍이 불어오며 상쾌한 빗줄기가 온갖 찌꺼기를 쓸어가는 가을이 온 것이다. 하늘은 파랗게 깨고 특히 오후가 되면 날아갈 듯 기분이 좋다. 계절은 가고 또다시 오고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 겨울, 봄, 여름 그리고 우기.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고 너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세월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감방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땅 위에 지붕 위에 빗소리 젖어드네. 적막한 마음속에 오 빗소리 노래소리. 베를렌느 작. 19세기 영국의 대정치가 디즈렐리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법률학자이며 또 철학자인 후고 그루티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다른 사람은 섬에 귀향을 간다거나 옥에 갇히거나 하면 비록 거기서 목숨을 이어간다고 해도 절망할 테지만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날을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마운 시간으로 생각한다. 그루티우스는 종신진역을 선고받았지만 2년 후에 용케 탈출했던 것이다. 그는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철학이나 문학에 관한 저술로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옥중에 있었던 문필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와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존 번얀일 것이다. 나의 옥중 생활이 내 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독서와 지필이 그 지루한 세월을 견디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문인도 역사가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간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는 정말 난처하다. 나는 여러 가지 방면에 손을 댔다. 대학에서는 처음에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엔 법과로 옮겼다. 게다가 갖가지 생활에 흥미를 느껴서 결국에는 형무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하는 대중적이고 폭이 넓은 직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너는 내가 여태까지 편지 속에 담았던 주제들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란 모든 문제에 참견하려고 들면 언제나 그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아는 채 하는 법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나는 기껏 역사의 윤곽만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우리의 오랜 과거를 여기저기 급히 돌아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너가 역사를 알고 싶다면 너 스스로 과거 시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내용만 읽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바로 알려면 감정을 갖고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조상의 생활 환경과 지니고 있던 관념들을 옳게 이해하게 된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같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 위대한 플라톤도 노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근래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만이나 되는 인명을 바쳐왔다. 우리는 현대를 표준으로 과거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를 표준으로 현대를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너가 역사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무의미한 골격은 갑자기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야 너는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매우 친근하고 서로 비슷한 장단점을 지닌 남녀노소가 끊임없이 긴 행렬을 지으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신비한 구경거리가 아니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많은 신비감을 준다. 역사의 화랑에 진열된 그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집트, 바벨로니아, 니네베, 고대 인도 문명, 아리아인의 인도 이주와 유럽의 진출, 놀라운 중국 문화, 크노소스와 히랍, 로마와 비잔틴 제국, 두 대륙에 걸쳐 승리를 자랑하는 아랍인의 진군, 인도 문명의 부흥과 퇴폐, 아메리카에 알려지지 않은 마야와 아즈텍 문명, 몽고인의 대정복, 아름다운 고딕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세 유럽, 이슬람 교도의 인도 침입과 무굴 제국, 서유럽의 학술과 문의 부흥, 아메리카와 동방 항로의 발견, 서양의 동방 침략, 기계의 발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공업 문화의 보급과 유럽의 우세 및 제국주의, 현대 과학의 기적 등등. 몇 개의 대제국이 흥했다가 망하고 드디어 그 폐허가 끈기 있는 탐험가의 손으로 흙무더기 속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제국은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꿈과 관념은 아직 살아남아 제국보다 훨씬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처럼 장엄하던 이집트는 무너지고 끝없이 깊수가 망각의 골짜기로 떨어졌도다. 지금은 그 옛날 트로이의 꿈과 함께 히랍의 그림자도 엿볼 수 없고 로마의 영화는 어디 갔느냐. 베네치아의 자랑도 간데 없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꿈. 그이들의 아들이 꾼 꿈이어라. 있는 듯 없는 듯 끊임없이 떠도는 허공의 얼굴인 양, 헛된 그림자인 양, 영원히 흔적을 남긴다. 코르리치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과거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다. 실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문화, 문학 또는 진리의 어떤 부분까지도 모두가 과거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신세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임무는 과거 유산보다 더욱 막중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는 다가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대로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 미래는 진리의 많은 유형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과거는 미래를 질투하고 사나운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또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옳은 얘기다. 우리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흉내내거나 반복과 침체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장을 펼쳐 그것을 움직이는 힘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간단 명료한 해답을 얻은 적은 좀처럼 없었다. 어느 경제학자는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낡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옛날은 신앙의 시대, 즉 맹목적이고 문답이 필요 없던 믿음의 시대였다. 그 거대한 사원이나 교회는 건축가와 목공과 일반 백성들의 두터운 신앙이 없었던들 결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경건한 태도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돌들이 그들의 깊은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옛 사원의 뾰족한 탑, 높은 첨탑이 솟은 교회, 고딕 양식의 사원, 그것들은 모두가 마치 마음을 돌이나 대리석에 쏟아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며 굳은 신앙으로 하늘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설령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돌에 아로새긴 신비의 입김도 사라졌다. 지금도 많은 사원이나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벌써 중세기의 생명을 쏟아냈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며 현대를 대표하는 회사 사무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옛날과는 다른 환멸과 회의와 불확실을 지닌 의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벌써 옛날의 신앙이나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새로운 길을 찾아 환경과 조화되며 진리의 새로운 모색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여러 가지 이점이나 철학을 전개한다. 소크라테스의 시대처럼 우리는 의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이 의문은 아테네의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던져지고 있다.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부정, 불행, 야만 등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정신을 어둡게 하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마튜 아놀드와 같이 이 세계는 희망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우리가 성실해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새삼스러워 세상이 눈앞에 보이지만 실은 즐거움도 사랑도 빛도 없고 믿음도 평화도 괴로움을 들어줄 수조차 없구나. 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싸우고 한가하고 쫓기는 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길 잃은 병졸들이 뒤죽박죽 엉키는 어두운 싸움터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뿐이던가. 그러나 이런 어두운 생각은 생활이나 역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배웠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생성과 발전과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인생은 풍부하고 다채롭다. 거기에는 황량한 자갈더미와 웅덩이와 징구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와 푸르른 산과 눈과 빙하가 있고 엄청난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의 애정이 있고 커다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동지애가 있으며 음악이 있고 책이 있고 사상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시를 읊조리며 살아도 좋은 것이다. 주여, 저는 지상에 사는 돼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저를 길러 주었습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사상과 상상의 세계에 살기는 쉽다. 그러나 남의 불행에 눈을 감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아랑곳 없이 외면하는 것은 용기나 동포애가 없는 비열한 인간이다. 사상은 그 정당함을 입증하려면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천은 사상의 종점이다 라고 우리들의 친구 로망 롤랑은 말했다. 실천이 없는 사상은 모두가 기형아이며 속임수다. 실천에는 모험과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결과가 두려워 실천을 회피한다. 하긴 먼 발치에서 보는 위험은 더 무서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잘 보면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때때로 그것은 생활에 흥취와 즐거움을 가져오는 좋은 반려자일 수도 있다. 평범한 생활은 자꾸 같은 일의 되풀이로 권태와 짜증을 가져다 주기 쉽다. 그러나 일단 그런 생활에서 떨어져 보면 그 일상적인 나날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애써 등산하는 기쁨과 고난이 극복되고 위험이 정복되는 데서 오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다. 그들의 신변에 따르는 위험 때문에 그들의 투지력이
한결 왕성해지고 이에 따르는 위기 일발에 직면한 생명의 기쁨도 한층 더 커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설이나 안개에 쌓인 축축하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동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산악지대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넓은 조망을 즐기고 아침해를 맞이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느냐의 두 가지 길을 눈앞에 놓고 있다. 이 편지 속에서 나는 시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인용했다.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타고르의 시 기탄잘리의 일절을 너에게 전해주려 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편지는 영원히 마지막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더욱 많은 편지를 쓸 것이다. 거기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슴을 쭉 펼 수 있는, 거기서는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기서는 집 속에 또 울타리가 있어 세계가 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기서는 말이 진리의 깊은 골짜기에서 튀어나오는, 거기서는 꾸준히 완성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기서는 진리의 맑은 물결이 썩은 관습의 거칠은 사막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기서는 정신이 그대의 인도를 받아 앞으로 나아가고 큰 사랑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원컨대 그런 천국의 아버지시여 내 나라가 열리게 하소서. 내 딸아,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러면 안녕. 참 네루 대단한 분이네요.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